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달달달 읽어주면 되게 필요해. 그죠. 근데 음, 그 의식까지가 했던 거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의식까지가 했던 거 좀 어,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긴 일단 진도 한 차례 다 나가고, 나중에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네. 음, 자, 보자. 정당과 같이,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말은 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된다라는 건 어, 이 여기 지금 보면 그런데라는 건 반대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적 운영 체제이지만 일부의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 이거는 그렇다면 원래 정식 민주적인 운영 체제라면 권력이 음,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거지. 일종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듯이. 그런데 그것과 달리 민주적인 운영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과두제라고 한다. 자, 과두제의 특징. 소수의 권력 집중. 겉으로는 민주적인 운영 체제를 갖췄던 것 같아도 이는 정치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두 군데서 다 나타나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겠어? 정치 조직과 기업 경영 둘 다해서 얘기하겠지만 여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 집중은. 자, 모든 주주는 주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주주야. 그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현금으로 사서 사들였을 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은 주주입니다. 회사 사장이 주주가 아니에요. 사장은 만약에 사장인데 주식을 안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주주가 아닙니다. 전문 경영일지 몰라도. 자, 봅시다. 자, 모든 주주가 경영진이 되어서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 권한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자, 공동체적 경영의 특징. 과두제랑 반대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 특징은 모든 주주가 경영진일 것. 첫 번째 특징. 자, 상호 협력해서 모든 주주가 상호 협력해서 기업 운영하고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이거 왜 얘기하겠어? 과두제랑 반대니까 얘기하겠지. 곧 있으면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자, 일단 그냥 한번 정리해 볼까? 공동체적 경영의 특징은 첫 번째, 모든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고 운영하면서 의사 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합니다. 그다음 전문성을 가지고요. 업무 관련 전문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 결정, 공동 결정.
공동입니다, 공동. 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자, 그 말은 차이점. 보통 공동체적 경영은 그러면 어떤 경영이 많이 일어난다? 규모가 좀 작고,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의 다양성이 적을 때에 보통 공동체 경영이 일어나는데,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가는 일도 있다. 자, 과두제적 경영 드디어 나왔습니다. 특징 뭐예요? 차이점 부각하면 돼. 소수의 의사결정. 수직적 경영. 그 말은 뭐야? 공동체적 경영은 수평적 경영인 거지.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럼 공동체적 경영은 효율성 추구보다는 어떤 평등한 어떤 것들을 어, 공평하게 나누는 것들을 중요시하는 거지. 그럼 과두제적 경영을 먼저 해보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사업이 다양할 때 음, 소수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수직적 경영을 해요. 그 말은 얘는 수평적 경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수직적 경영이라는 말은 비슷하게 위계, 잠깐만, 잠깐만, 내 핸드폰 어딨지? 나 깜짝이야. 나 전화할 일이 없는데 전화해야 될 것 같은데가지고. 그 전화가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하고 볼게. 뭐 쓰려 그랬더라. 수직적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음, 위계적, 서열, 서열, 서열이 있는 거야. 서열. 누가 가장 윗사람이고 어디가 중간이고 어디가 마지막인지 그런 것들이 있는 어떤 차별적인 어떤 어, 서열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위계적, 수직적 경영이라고 그래. 자, 그리고 여기서 뭘 지향한다? 다른 것보다 효율성을 지향한다. 효율성을 추구해요. 또 가보죠. 과두제적 경영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 아까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뤘어. 근데 소수가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다. 소수가 경영진을 구성한다.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자, 소수가 의사결정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권한과 정보 독점. 그 경영진이 다 갖는 거겠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될 수 있으며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음, 신기하지? 그 기업과 경영진의 어떤 일체성이 높고 의사결정의 속도가
빠르다. 그 정도. 여기 있는 거 그냥 적은 거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자, 소수일 때와 많을 때를 비교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 이 경영진과 주주는 좀 다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소수의 경영자라는데 이게 아까는 모든 주주가 경영진이었잖아요. 여기는 소수의 경영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주주에 대한 언급이 없지. 자, 봐봐. 어느 회사든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주주입니다. 과두제적 경영을 하든 공동체적 경영을 하든 과두제적 경영을 하든 공동체적 경영을 하든 공통점은 뭐예요? 주주가 항상 다수란 얘기입니다. 주주가 다수. 그런데 그 주주가 공동체적 경영은 경영진으로 참여하는 거고 여기는 주주가 경영진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경영진을 따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경영진과 주주, 경영진과 주주 사이에 약간의 간극, 차이가 생깁니다. 잘 봐봐. 자, 주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명 한 명의 주주는 그 결정권이 적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그러면 장악하기가 편합니다. 과두제적 경영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정부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문제점입니다. 앞에까지는 장점이었죠. 사익, 개인적인 이익에 치중하면 바로 어디에? 주주의 이익 혹은 기업의 이익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봐, 주주는 뭐 하겠어? 기업의 가치가 크기를 원하겠지. 근데 소수의 경영진은 그래서 우리가 주주와 경영진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주주는 주주는 음, 기업이 기업의 가치가 커가는 것을 원하고 그렇다면 어떤 장기적인 음, 관 어, 관점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에 투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이 글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근데 경영진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너가 만약에 어느 기업에 주식을 샀으면 너도 주주가 돼. 그러면 기업이 점점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길 원할 거 아니야. 당장 1, 2년 안에 못하더라도 좋은 어, 상품을 개발하고 좋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주가가 점점 상승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득을 얻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주주가 원하는 건데 경영진 쉽게 말하면 전문 경영인 쉽게 말하면 CEO 같은 사람 이런 CEO 같은 사람들은 월급 사장이란 말이야. 월급 경영진.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회사와 계약된 임기 기간이 있어. 물론 그 중간에 잘릴 수도 있어. 성과를 못 내면. 그러면 경영진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CEO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단기간에 단기간에 음, 어, 이익을
왜냐면 단기간이면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고용돼 있는 기간 동안에 이익이나 성과를 내려고 어,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성공하면 이득은 많이 나오겠지만 실패하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거든.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둘이 원하는 바가 맞지가 않아.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지. 봐봐. 사익에 치자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면 자 폐해를 입히는 거.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를 은폐, 숨기거나 경영상을 조작해서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이게 구체적 사례야. 이게 어떤 사례야? 응. 소수의 과두제적 경영이죠.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한 사례 같은 거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장점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 의사결정 속도를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빨리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래서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어. 빠르게.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누가 항상 이거를 치중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걸 막기 위해서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월급 이외에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급여는 기본인 거고 거기다 뭘 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한다. 뭐냐? 예를 들어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할 때 다시 이때 계약 아니네요.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 옵션의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이 권리를 자, 스톡 옵션은 처음 들어보겠지만 여기 스톡 옵션의 뜻입니다. 자, 매수할 수 있도록인데 이 권리는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자유야. 행사하는 게 의무가 아니야. 행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자, 매수입니다. 파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스톡 옵션의 권리를 주는 거. 두 번째 방법. 또 아직 우리나라엔 도입되지 않았지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다. 이 모두가 다 주식이 되게 중요한 거지. 자, 스톡 옵션에 대한 설명. 이거는 뒤에 나온 설명은 간단해서 어려울 건 없겠고 스톡 옵션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봐봐. 네이버 초창기에 지금이야 거대한 포털 아주 IT 기업이지만 네이버를 맨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만든 사람들이 소수의 인원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소수의 그 인원들이 맨 처음에 그 일을 할 때는 창업했을 땐 월급의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으니까 돈을 얼마 못 받을 거 아니야. 손해를 보고 응?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뭐해? 어, 그 회사가 네이버 초창기 회사에서 주식을 너 나중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소량으로만 할게. 100주를
백주를 1원에 살 수 있게 해줄게.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그런데 현재 이때 그런 약속을 할 계약 당시, 이런 계약을 할 당시, 이런 걸 계약할 당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약할 당시에, 음, 당시에, 어, 한 주에, 한 주에, 뭐,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 0.5원이었다. 합시다. 아니, 한 10원이었다고 치죠. 이것도 어마어마하지? 10원짜리 주식을, 현재 주식을 10년 후가 되면 1원으로, 좋아. 10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칩시다. 이게 무슨, 음, 경제적 이게 동기가 되느냐? 그런데 그랬던 주식이 10년 후에 실제로 10년이 됐어. 10년이 흘렀어. 그 주식이.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그 주식이 얼마야? 한 주에, 만약에 10만 원이 됐어. 어마어마한 거잖아. 근데 이 주식을 나는 얼마에 살 수 있어? 이 계약에 따라. 오케이. 100주라는 수량을 10원에 살 수 있는 거야. 각 주당. 그렇게 해서 100주를 10원 주고 사면 얼마겠어? 1,000원 아니야. 1,000원을 가지고 100주를 사. 한 주에 10만 원짜리를. 그리고 100주를 시장에다 내다 팔어. 그럼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거지. 그 이율이. 이게 100주여서 그렇지 1,000주, 만주, 100만주 뭐 이런 식으로 수량이 늘어나면 어마어마하게 늘지. 그래서 그러면 그 경영인은 뭘 하겠어? 이런 계약을 맺었으면 회사의 주가가 오르게끔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서 주가가 오르게끔 노력할 거란 말이야. 그게 스톡 옵션.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 안 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 행사를 안 하느냐? 자, 10년 후에 10원으로 살 수 있게, 100주를 살 수 있게 그런 권한을, 스톡 옵션을 계약을 맺었어. 10년이 됐는데 한 주에 얼마? 0.5원이라고 대봐. 아, 진짜 그럼 회사 망하는 거지. 한 주에 0.5원인 거를 굳이 10원 주고 살 이유는 없잖아. 1원이라고 해보자. 0.5원 또 그러니까. 1원이라고 한다면. 그치? 이럴 때는 그 권한을 행사해 안 해? 행사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꼭 기억해. 스톡옵션의 권리는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어떨 때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 주가가 계약 때 계약 시에 정한 가격보다 스톡옵션은, 자, 이렇게 정리해 줄게. 어려울 테니까. 스톡옵션은 계약 시 정한 가격과, 자, 미래의, 음, 약속한 시기에 미래의 시점에, 어떻게 써줄까요? 미래 시점의 주식 가격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그런 시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럴 때 미래 시점의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 시 정한 가격이 자, 이렇게 여기에 더 넣겠다. 이거를 기준으로 미래 시점에 해당 연도 10년이 지난 후 그때 주식 가격이 높으면 행사하는 게 유리하고요. 낮으면 행사하지 않는 게 유리하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 시 정한 가격이 주가가 주당 한 주당 1만 원인데 미래 시점 주식 가격이 한 주당 예를 들어서 얼마? 5만 원이라면 행사하는 게 좋죠. 행사하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럼 5만 원짜리 주식을 나는 그 시점에 얼마 주고 살 수 있어? 10,000원 주고 살 수 있어. 정해진 수량을. 주가를 높이는 게. 그러니 전문 경영진은 뭐 하겠어? 자기 개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또 개인적인 이익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걸 하지 않고 기업의 가치, 주주의 가치를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지.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자,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자, 공적 제도들. 이거는 기업 자체가 기업이 스스로 내린 방법들입니다. 이 두 가지. 근데 그게 아니라 공적 제도들도 있대요. 사회적 제도들. 이 사회적 제도들은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데 이때 건전성은요. 재정 건전성 얘기합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영 공시 제도. 법적 의무화입니다.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은폐하지 못하는 거지.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회이사 제도는 또 사회이사 제도도 있어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런 공적 제도들. 이걸 통해 어,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그죠?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대상의 개념과 과도적 개념이 뭔지 알려주고 장단점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소개하는 답 1번이네요. 자, 과도적 개념이 뭔지 알고 여기 뭐 했어? 여기 장점 얘기했지? 여기 단점.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에서 실시하는 스톡옵션과 주식평가 보상권, 공적 제도로 실시되는 경영공시제도와 사회이사제도 그렇게 됩니다. 과도적 경영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효율성. 자, 여기 그대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어딨지? 여기 그대로 정리되어 있어요. 또 강한 결속력을 가진 그 소수의 경영자로 경영진을 이루어 경영권 유지에 강점이 있다. 오케이. 경영권이 안정되어 중요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 자, 중요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지한다. 여기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유리하다. 경영진이 투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 성과를 부풀릴 위험성이 있어. 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 부풀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점.
실제보다 경영성과를 부풀려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답은 5번이네요. 안 읽어봐도.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낮아지죠. 사익을 추구할 때 서로 이익이 달라요. 이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을 때 폐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요. 스톡옵션의 권리를 가진 경영자는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놓은 것보다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 왜? 자, 미리 정해놓은 것은 주당 10,000원. 그런데 주식 가격이 5,000원으로 하락했어. 그럼 10,000원에 행사할 필요가 없지. 뭐 하면 돼? 행사 안 하면 되지. 그래서 하락하더라도 행사 안 하면 되니까 손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스톡 옵션은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식 평가 보상권과 차이가 있다. 미래의 주식 가격이 관련이 있죠. 스톡 옵션은. 그지? 주식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훨씬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주식 평가 보상권과 차이가 있냐? 그럼 얘는 아니란 얘기거든. 미래 주식 가치랑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주식 평가 보상권도 뭐예요?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보상하는 겁니다. 기업의 주식 가치 필요해요. 미래 주식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차이가 없습니다. 답은 2번. 자, 여기는 보기 박스를 잘 읽어봐야 돼요. 적절한 거야.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다.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입니다. 경영진이 돼요. 야, 주주가 모두 경영진이 됐다. 공동체적 경영을 했다는 거야.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했으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해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했다. 아, 여기서 바뀌었네. 원래는 이랬지만 자,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했습니다. 가보자.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 이익의 분배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 자,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 자, 주기적인 교체. 자, 소수의 경영진인 건 맞거든. 근데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모든 주주가 경영 상태 파악이 가능해. 그리고 의사결정권이 독점돼 있지 않아. 여전히 뭐야? 소수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과두제적 경영 체제는 아닌 거지. 자, 이렇게 바뀐 상황에 그래서 상황에서 음, 과두제적 경영은 아닌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최근 7년 경제 대응으로는 경영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자,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우리 주주들의 전문성도 탁월하니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문제없을 듯합니다. 자, B는 뭐야? 이대로 하자는 얘기야. B는 A는 뭐야? 경영진 고치하지 말고 경영 결정권도 소수의 경영진만이 결정하는 걸로 하자. 공동 결정 말고. 얘는 뭐 하자는 거야? 과두제적 경영을 하자는 거야. 얘는 뭐?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 여전히 공동체적 소수의 경영진이 그다음에 교체되기 때문에 여전히 공동체적인 경영을 유지하자. 자,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격차나 보이지 않는다. 이걸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 요거 가지고. 정보 격차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전체 주주가 경영 상태를 다 파악하기 때문에. 권한 집중도 평등성, 예, 교체,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전체 주주가 공동 의결, 전체 주주가 경영 상태 파악이기 때문에 1번 적절합니다. X사는 현재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주주가 실적에 대한 이익 분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경영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잘 보면 여기 봐봐 2번. 지금 A나 B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X사란 말이야.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잘 따라. 경영진이 고정돼 있는 구조니? 아니에요. 모든 주주가 경영진이었다가 소수의 주주가 경영진으로 구성되지만 그 경영진은 고정돼 있지 않고 주기적으로 교체됩니다. 고정이 아니에요. 답은 2번. 나머지는 잘 확인하면 돼. 자, 한 질문 더 갑시다. 조금 힘들지? 좀만 참아.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 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자,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어원입니다. 용어 어원. 그래서 플라스틱은 뭐냐?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 바로 플라스틱.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죠.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이 기본 단위인가 봐.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중합이 요게 중합인가 봐. 작은 분자들이 중합이라는 걸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분자가 모여서 거대 분자. 그 거대 분자와 거대 분자들로 구성된 게 플라스틱. 이런 얘기죠. 이 거대 분자는 작은 분자, 작은 분자, 작은 분자로 구성돼서 거대 분자. 단위체들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는데 이 단위체들 작은 분자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자, 공유 결합의 정의. 자,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 결합. 자, 공유 결합엔 종류 단일 결합이 있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려내긴 어렵지만 핵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전자가 여기 있고 여기 전자가 있을 때 또 하나의 원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있으면 이게 단일 결합이겠죠. 한 쌍이니까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했지. 각자 원래는 뭐야? 하나가
하나를 하나 하나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를 이 두 개가 결합될 때 어떻게 결합된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지는 전자 갑시다. 근데 그것을 두 쌍으로 가지면 이중결합이라고 한대요. 자, 공유 전장쌍이 맞을수록 공유는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 자,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대부분의 원자가. 그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라는 건 원자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 주변에 원자 껍질이 이렇게 전자 껍질이 있어서 뭐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들이 몇 개씩 있는데 최외곽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있어야 안정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서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자, 탄소 원자의 구조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은 아까 단일 결합이나 이중 결합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자, 탄소 원자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 가능. 또 거대한 분자의 골격 그래서 형성 그런 거죠. 가봅시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가 봐. 여튼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자, 중합은 뭐야?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 자, 그러면 자, 용어에서 보세요. 폴리입니다. 그때 에틸렌 분자들, 에틸렌 분자들, 에틸렌 분자들. 얘네들이 서로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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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고.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자,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자, 이렇게 써볼게. 탄소를 C라고 쓰고요. 탄소와 탄소는 이중 결합이라니까 이중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각각의 탄소는 어떻게 한대요?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이쪽의 수소, 이쪽의 수소가 단일 결합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연결돼 있다고 쳐보죠. 그럼 얘는 체외곽 전자가 4개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4개인데 이 2개랑 그냥 놔두자. 그렇게 보고 이런 구조를 한번 그려놨다고 봅시다.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에틸렌 하나의 분자의 구조예요. 이게 에틸렌입니다. 하나. 요런 애들이 계속 결합돼 가지고 폴리에틸렌이 된다는 얘기인데 봅시다.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여기 한 결합이 다른 하나로 끊어지기 쉽다. 가봅시다. 자, 에틸렌을 중합 연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 하나가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거. 자, 과산화물 게시제는 봅시다. 과산화물을 시작하는 제품
약재로 사용해봐. 자,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전자로 분해된다. 아닌 분자네요. 분자로 분해된다. 그래서 열을 흡수하기 전에는 과산화물이 불안정하지가 않아. 자, 과산화물 게시제라는데 자, 간단하게 쓸게. 자, 과산화물 게시제는 여기에 열을 가하면 불안정해진다. 자, 체외곽 전자가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 있는 불안정 상태로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자입니다. 과산화물 게시제는 이 불안정한 원자 7개 전자를 가지고 있는 8개에 안정되는데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 한 결합이 다 끊어지기 쉽다니까.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다른 한, 에틸렌 한쪽 원자와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자,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자,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이때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요. 이때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얘고요. 이때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는 그 탄소입니다. 얘랑 얘는 달라요. 자, 어렵지만 좀 가봅시다.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는 계속 생성된다.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이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성장하는 사슬 2개가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면 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반복적인 반응 멈추게 된다. 이러한 중합 과정. 여기서 끝나는 건데요.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거야. 여기를 그림으로 그려줄게. 요 구조입니다. 에틸렌은. 자, 보세요. 이런 구조에서 자, 열을 가한 과산화물 게시제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끊어지고 그러면 얘 C가 약한 얘랑 뭐래요? 과산화물 게시제랑 결합하면서 얘는 안정화됩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돼? 불안정해지지. 그지? 이 불안정해진 것에 뭐가 달라붙어요? 과산화물 게시제는 이렇게 첫 에틸렌을 시작이 될 때 이렇게 붙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럼 이제 얘가 불안정해집니다. 자, 과산화물 게시제 때문에 하나가 끊어지면서 얘랑 안정화되고 결합돼서 불안정한 얘는 다른 에틸렌 분자를 만납니다. 그럼 다른 에틸렌 분자가 이렇게 C와 C가 있을 때 2개가 있다면 여기 H, 여기 H, 여기 H, 여기 H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끊어져요. 연약한 게. 그러면 이 불안정한 얘랑 얘가 이렇게 결합이 돼요. 빨간 걸로 그냥 계속 칠게. 까만 걸로 갈까?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얘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다른 에틸렌 분자의 요 이중결합된 데서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서 둘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또 불안정해지지? 그럼 또 뭐가 와? 요게 하나의 에틸렌, 요게 하나의 에틸렌, 또 에틸렌이 하나 오는 거야. 에틸렌 문제가. 그래가지고 뭐해? C와 C만 쓸게. 이 중에 하나가 딱 끊어지면서 누구랑 연결돼? 잠깐만. 다 됐어,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상태인 얘는 연결이 되면서 안정화됐잖아. 얘가 연결이 안 됐잖아. 얘랑 얘가 연결이 돼야지. 그림 그리가 요 밑에다 원래 그랬어야 되는데 얘랑 얘가 연결되고 그럼 얘가 또 불안정하게 남잖아. 그럼 또 에틸렌 분자가 와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끊어지고 얘랑 연결되고 또 저기 되고 그래서 얘는 얘랑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얘는 또 다른 애랑 단순화해서 그려보면 C와 C가 있을 때 이렇게 그릴까? 자, C와 C가 있을 때 하나 끊어지면 얘랑 과산화물 게시제 여기서 시작되지. 그러면 또 뭐가 와? 또 에틸렌 분자가 하나 오고 에틸렌 분자가 하나 오고 에틸렌 분자가 오고 계속 이어져. CC, CC, CC 했을 때 계속 끊어지면서 얘랑 연결되고 얘 끊어지면서 얘랑 연결되고 얘랑 끊어지면서 얘랑 연결되고 하면서 여기로는 더 이상 안 퍼져나가고 얘는 가산화물 게시제부터 안정되니까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퍼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른 에틸렌이 계속 사슬로 성장하겠죠. 여기도 성장할 거고. 그럼 얘랑 얘가 어때? CC에서 하나씩 끊어지고 다른 거랑 연결돼서 안정되는데 얘랑 불안정해. 얘랑 둘이 결합되면 더 이상 불안정한 게 없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두 사슬. 자, 성장하고 있는 하나의 사슬 계속 한쪽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또 한쪽 방향으로 성장하는 또 다른 사슬. 이 둘이 끝과 끝이 만나서 안정화된다. 두 사슬 끝이 서로 만나서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을 멈추게 된다. 이 중합 과정을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됐죠? 그렇게 만들어지면. 자,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 구조 속에서 분자들을 보면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이 부분적으로는 존재한다.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 물질의 특성, 물질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이런 부분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이 많을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고 그래서 충격에 잘 깨져 약하고 가공성은 떨어지고
불투명도가 높아진다. 지만 아우 너무 많아 비례관계가.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자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여 하고 열에 의한 변형이 줄어든다. 단단. 아 복잡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외울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서 확인해 주면 돼요. 결정 영역이 클수록 일어나는 특징. 유연성이 낮다. 충격에 충격을 견디는 성질이 낮다. 가공성 떨어진다. 투명도도 떨어진다. 불투명해진다. 속이 안 보여. 대신 밀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아주 단단해진다. 비슷한 말이죠.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랑 단단해지는 거랑.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 떨어지고 열에 의한 열 변형이 떨어진다. 이게 아마 밀도가 높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성질이겠죠.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뒷부분 8번부터 10번까지는 네가 그냥 봐도 바로 풀어. 아시는 적절하지 않은 거.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를 일수다. 이런 단어를 찾아 들어가면 돼. 읽어서 지금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단위체들은 중합을 통해 거대 분자가 된다. 그대로 알았지?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한다. 그렇지? 에틸렌 분자의 모습은 이런 모양이었어. 이중 결합, 단일 결합. 플라톤의 명칭의 유래는 열과 압력으로 성형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 여기 있었지? 플라스티코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과산화물을 개시했으면 분해되면서 안정된다가 아니죠. 일단은 불안정한 원자를 맨 처음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에틸렌은 이 상태로 어디 있지? 에틸렌 분자는 자 에틸렌은 두 개 연차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원래 에틸렌은 불안정해진 과산화물 개시제에 의해서 이중결합 중 하나가 깨지면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를 가진 상태로 변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이렇게 돼서 안정화된 상태였는데 원래는 과산화물 개시제 때문에 이게 끊어지고 얘랑 결합이 되고 얘가 불안정해지죠. 과산화물 개시제 때문에 불안정해집니다. 근데 여기 뭐 어떻게 돼?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틀렸어요. 과산화 개시제를 쓰면 불안정해집니다. 5번.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 중 하나의 결합세기는 나머지 하나의 결합세기보다 크다. 같은 말을. 그래서 하나는 끊어지기 쉽다. 그랬어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이 뭐니? 이중결합, 이중합과등.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 자, 성장 중인 사슬은 아까 하나에 있을 때
있을 때 과산화물 개시제가 결합되면서 한쪽 C는 더 이상 다른 거랑 결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얘만 불안정해져서 계속 한쪽의 탄소만 불안정해지면서 늘어나죠. 양쪽 끝부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C와 C를 크게 본다면 이쪽에서 이 선지는 여기에서도 계속 사슬이 생기고 여기에서도 사슬이 계속 생긴다고 하지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양쪽 끝 불안정 탄소 양쪽 끝이 아닙니다. 한쪽 끝에서만 계속 일어나요. 자, 9번. 여기 지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적절한 겁니다. 높은 압력은 중합되어 사슬이 여기저기 가지를 친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은 조밀하게 배열되기 어렵다. 힘들다.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해 저온에서 중합되면 탄소 원자들이 이루는 사슬이 한 줄로 쭉 이어진 직선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은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연결. 여기 있네. 배열되는 거. 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는 거. 그 결정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는 어때요? 가지를 친 구조의 사실은 조밀한 게 아닙니다. 요게 본문에서 얘기한 결정 영역이야. 나가 이루어진 소재를 쓰면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이게 많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결정 영역이? 얘를 일단 무시해야지. 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니까. 결정이 많으면 유연성이 떨어져서 충격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거로 이루어진 소재를 쓰면 상대적으로 결정이 많은 거기 때문에 충격에 잘 깨져. 유연하지도 않아. 유연성도 떨어져.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려면 투명해야죠. 나가 많을수록 투명성 떨어집니다. 보온 용기에 화학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이 좋죠. 나로 이루어진 소재 쓰는 게 좋겠군. 오케이. 답은 3번. 나머지는 문제 풀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어.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요거 영상은 내일 올리든가 할게요.